저는 35년간 법복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심판했죠. 그런데 그날 피고인석에 앉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제 인생 전부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알게 된 순간 저는 판사가 아니라 한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선고합니다. 그날도 저는 이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민준. 사람들은 제게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이죠.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법복 안에 숨겨진 제 과거를요. 아침 햇살이 법정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추듯 떠다녔어요. 저는 항상 일찍 출근합니다. 조용한 법정에서 하루를 준비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나무 재질의 판사석에 앉으면 특유의 목재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법정의 냄새, 세월의 냄새였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 재판 일정이 적힌 종이었죠. 폭행 사건 3건, 사기 사건 2건, 그리고 상습 절도 및 폭행 사건 1건. 평범했습니다. 35년간 수없이 봐온 사건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서 퍼졌어요. 요즘 커피 맛도 잘 모르겠더군요. 그냥 습관처럼 마시는 겁니다. 입술이 마른 건지 컵이 차가운 건지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았어요.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서기관이 들어왔죠. 판사님, 9시 재판 준비 완료됐습니다. 알겠네. 피고인은 도착했나? 네, 대기실에 있습니다. 근데 피고인 상태가 좀... 서기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노숙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좀 지저분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으니까요. 법정엔 온갖 사람이 들어옵니다. 재벌도 노숙자도 교수도 범죄자도 저는 그저 법에 따라 심판할 뿐이죠. 9시가 됐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검사, 변호인, 방청객들. 그리고 피고인이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제 인생을 뒤흔들 거라는 걸. 피고인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수갑을 찬 손이 떨리고 있었죠.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법정 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 남자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저는 법봉을 들었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을 재판했는데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피고인, 성함과 생년월일을 진술하시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김철수입니다. 1948년 3월 5일생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술과 담배로 망가진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낯익은 듯한 아득한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는 듯한.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소 없음, 직업 무직, 전과 오범, 노숙 기간 8년, 혐의 편의점 물건 절도 후 점주 폭행. 평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죠. 그때까진. 피고인은 2024년 11월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편의점에서 술과 김밥을 훔쳐 달아나던 중 추격하던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작았어요. 법정 안형광등 소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검사 측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서, 모든 게 명확했어요. 유죄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그 남자를 자꾸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 구부정한 어깨, 바닥만 내려다보는 눈동자. 뭔가가 제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피고인, 변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국선 변호인이었어요. 젊은 변호사였죠. 판사님,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폭행 역시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변론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배고프다고 훔쳐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후회,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법봉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주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휴정. 법봉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는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계속 바라봤어요. 법정이 텅 비었습니다. 저 혼자만 남았죠.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판사석 나무 팔걸이에 손을 올렸는데 차가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거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목소리가, 떨리던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 선고문을 써야 하는데 손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그 남자가 떠올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면증을 경험했습니다. 시계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밤 11시. 저는 여전히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선고문을 써야 하는데 한 줄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35년 판사 생활에서 단 한 번도요. 저는 항상 냉정했고 객관적이었고 법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을 가려버리죠. 유리창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흰머리가 섞인 머리, 주름진 이마. 나도 이제 늙었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35년 전. 아니, 정확히는 35년하고도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판사가 됐을 때요. 그때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이제 나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 고아원에서 자란 제게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고아원.
그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저는 1984년 12월 1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사랑의 고아원 앞에 버려졌습니다. 생후 6개월이었다고 하더군요. 겨울밤이었대요. 눈이 내리던 밤. 원장 수녀님이 말씀하셨죠. 민준아, 너를 문 앞에 놓고 간 사람이 있었어. 담요에 쌓여 있었고 손에는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지. 무슨 내용이었어요? 미안하다고. 그것뿐이었어. 그게 다였습니다. 제 부모에 대해 아는 전부였어요. 이름도 얼굴도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냥 버려진 아이였죠. 저는 고아원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고아원 지원으로 다녔어요. 친구들은 부모님 이야기를 했고 저는 늘 조용히 듣기만 했죠. 민준아, 너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그냥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죠. 결과는 좋았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법대에 들어갔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판사가 됐죠. 이제 아무도 날 무시하지 않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법복을 입은 순간 제 과거는 지워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작은 나무 상자였죠. 손끝으로 상자를 만지자 거친 나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고아원 시절 사진 몇 장, 수녀님이 주신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노랗게 바랜 쪽지 한 장.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돼서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았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시간의 냄새, 슬픔의 냄새.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지킬 수 없어.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 사랑한다. 글씨는 흐릿했습니다. 울면서 쓴 듯 번진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이 쪽지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매일 밤 이걸 읽으며 울었죠. 왜 버렸어요? 왜 날 두고 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쪽지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저는 쪽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으려는 순간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녀님이 주신 기록지였어요. 1984년 12월 15일 밤 11시 30분경 고아원 정문 앞에서 발견된 남아. 추정 생후 6개월. 남색 담요에 쌓여 있었고 함께 발견된 물품 없음. 특이사항 아이를 두고 간 남성 목격됨. 30대 초반 추정. 검은색 코트 착용. 눈물 흘리며 급히 사라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기록은 몇 번을 읽어도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요. 눈물 흘리며. 그 사람도 울었다는 겁니다. 저를 버리면서도 울었다는 거죠. 그럼 왜 버린 겁니까? 울 정도로 슬펐으면 왜 날 두고 간 거예요? 저는 상자를 닫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그때 문득 오늘 본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김철수. 1948년생이면 올해 76세. 그럼 1984년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6세. 30대 중반이었죠. 설마.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어요. 세상에 30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우연이었죠. 제가 너무 예민해진 겁니다. 저는 모니터로 돌아와 다시 선고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상습 절도 및 폭행 혐의로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떨리던 손, 고개 숙인 모습, 그리고 그 눈빛. 왜 자꾸 생각나는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무실을 왔다 갔다 걸었어요. 발소리만 텅 빈 복도에 울렸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들어와? 벌써 10일씩 넘었어. 응. 성고문 쓰느라. 좀 복잡한 사건이라. 무슨 사건인데? 당신 35년 동안 복잡한 거 없다고 했잖아.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침착했고 냉정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냥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죠. 결혼 30년 차입니다. 아내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압니다. 처음 만났을 때 말했으니까요.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뭐, 당신은 당신이잖아.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밤마다 꾸는 꿈요. 꿈속에서 저는 항상 아기였습니다. 추운 겨울밤, 눈이 내리는 거리. 누군가 저를 안고 걷고 있었어요. 그 사람 품은 따뜻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어느 순간 차가운 바닥에 놓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요. 저는 울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울고 있었어요. 멀리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은 항상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침대 시트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또 그 꿈이야.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잠시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죠.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서요.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남자를 만나게 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평범한 피고인일 뿐인데. 하지만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 저는 그날 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다시 법정을 비췄습니다. 저는 판사석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자서 눈이 무거웠죠. 커피를 3잔이나 마셨는데도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오늘 휴정하고 선고를 미뤄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어요. 판사는 개인 감정으로 일정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검사, 변호인, 그리고 그 남자, 김철수. 다시 봐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구부정한 등. 인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손에 쥔 법봉이 차갑게 느껴졌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피고인 최후 진술 전에 변호인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까? 국선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네, 판사님. 피고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서류를 받아 제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류 첫 장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 76세,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금성전자 임원 1975만 1997, 1997년 IMF 당시 회사 부도로 실직, 이후 사업 실패 반복, 2015년부터 노숙 생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대기업 임원이었다고요? 저 남자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다시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 그 사람이 한때 임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계속하시오. 변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한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는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부도난 회사의 책임을 지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서류 속의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1984년 배우자 사망, 자녀 1명 소재 불명. 1984년은 제가 고아원 문 앞에 버려진 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재판을 중단시켰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일주일 더 주겠습니다. 휴정합니다. 법봉을 내리치는 제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장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노랗게 바랜 쪽지, 그리고 수녀님이 적어주신 기록지, 검은 코트를 입고 울며 사라진 30대 남성.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당시 김철수의 나이는 36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20년 만에 사랑의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늙으신 김수녀님은 먼지 쌓인 보관함에서 작은 남색 천 조각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제 베넷저고리에 달려 있었다는 이름표, 거기엔 정갈한 자수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이름표를 달아준 건 너를 잊지 않으려던 부모님의 마지막 마음이었을 거야, 민준아. 수녀님의 말씀에 저는 비틀거리며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35년 동안 원망하고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지금 내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잔인한 운명 앞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내려다보며요. 재판은 휴정됐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더 줬어요. 최후 진술을 준비하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제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제 손등 위에 떨어졌어요. 붉은 빛이었죠.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신상 자료였어요. 김철수, 1948년 3월 5일생, 서울 종로구 원서동 출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70년 금성전자 입사, 1975년 부장 승진, 1990년 임원 승진, 1995년 퇴사, 1997년 IMF 구조조정. 제 손가락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가족사항 배우자 사망, 1984년 자녀 1명 소재 불명. 1984년.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이 숨겨둔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노란 쪽지를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지킬 수 없어. 1984년 12월 15일. 제가 고아원 문 앞에 버려진 날. 1984년. 김철수의 아내가 사망한 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다시 수녀님이 주신 기록지를 펼쳤어요. 1984년 12월 15일 밤 11시 30분경 발견, 남성 목격됨 마이너스 30대 초반 추정, 검은색 코트 착용. 김철수는 1948년생, 1984년이면 36세였습니다. 30대. 맞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법복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죠. 설마. 정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고아원이었습니다. 수녀님은 돌아가셨지만 당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여보세요. 사랑의 고아원입니다.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1984년에 그곳에 계셨던. 아, 민준 씨. 기억해요. 판사 되신 거 소식 들었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김수녀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죠. 수녀님, 제가 버려졌을 때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저를 두고 간 사람에 대한. 잠깐만요. 오래된 기록이라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전화기 너머로 서류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만 귓가에서 쿵쿵 울렸죠. 찾았어요. 1984년 12월 15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날 밤 야간 당직이셨던 수녀님께서 상세히 적어두셨네요. 남성이 아기를 안고 왔는데 계속 우시더래요. 아기를 문 앞에 내려놓고 한참을 서 계셨대요. 그러다 배를 누르고 급히 사라지셨다고. 그 남성이. 특징은요? 키가 크셨고 검은색 긴 코트를 입으셨대요. 그리고 수녀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눈물을 많이 흘리셨답니다. 아기를 놓고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중얼거리셨대요. 철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라고.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철수. 제 이름이 민준인 건 고아원에서 지어준 겁니다. 본래 이름은 몰랐죠. 철수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한 말? 수녀님, 혹시 그때 함께 있던 물건이나 사진은 없나요? 쪽지 하나만 있었어요. 민준 씨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 아, 잠깐. 하나 더 있긴 해요. 뭐죠? 아기 옷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아주 작은 천조각이었는데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김철수. 피고인의 이름이 김철수. 그리고 제 옷에 달려있던 이름표도 김철수. 수녀님, 그 이름표 아직 있나요? 보관실에 있을 거예요. 모든 아이들 물품을 보관하거든요. 내일 아침에 찾아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왔더군요.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냉기가 피부를 타고 스며들었죠. 그 남자가 내 아버지라는 거야? 말로 네 배자 더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 밤마다 꿈에서 봤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 앞에 있었다는 겁니까? 그것도 피고인석에. 하필 내 법정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운 게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마 어릴 적 이후 처음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내려왔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세수도 안 한 채 차에 올랐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돼 있었죠.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고아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그곳을 다시 찾는 거였어요. 떠나면서 다짐했었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제 다짐 따위 비웃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낡아 보였어요. 벽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정원의 나무들은 더 컸죠. 철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문 앞에 내가 버려져 있었구나.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35년 전 그날 밤, 이 바닥 위에 제가 누워 있었겠죠. 추운 겨울밤에 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김수녀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으셨더군요. 흰머리가 대부분이었고 주름이 깊어졌어요. 수녀님, 그 이름표 알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이곳엔 버려진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수녀님은 저를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이었어요. 낡은 선반에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죠. 여기 1984년도 물품들이에요. 수녀님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햇빛에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녔죠. 상자를 열자 낡은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아기 옷이었어요. 제가 입었던 이게 민준 씨 거예요. 수녀님이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남색 천의 하얀 실로 수놓아진 글씨가 보였어요. 김철수. 손이 떨렸습니다. 천 조각을 받아들었어요. 부드러운 촉감이었죠. 오래된 옷감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정말 제 옷에 달려있던 거예요? 네. 당시 입고 있던 네이에 꿰매져 있었어요. 아마 어머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도요. 수녀님, 이 이름이 내 이름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아기 옷에 이름을 새기잖아요. 아마 민준 씨 이름이었을 거예요. 김철수. 제 이름이 김철수였다는 겁니까? 그럼 피고인 김철수와 저는. 수녀님, 혹시 그때 제 출생신고서 같은 건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새로 만들어야 했죠. 민준이란 이름도 그때 지어드린 거고요. 저는 천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 손 안에서 구겨졌어요. 수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뭔데요? 당시 저를 두고 간 남성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수녀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철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를 지킬 수 없구나.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 라고 하셨대요. 철수야. 저를 부른 겁니다. 철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엄마도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철수 마이너스 1984년 아내 사망. 김철수 마이너스 1984년 12월 15일 아들 6기. 김철수 마이너스 지금 제 법정의 피고인. 아버지.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녀님이 놀라 제 어깨를 잡았어요.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수녀님, 저 찾았어요. 제 아버지를. 정말요? 어디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심판해야 할 피고인이 제 아버지라고? 저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차까지 걸어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은 너무 파랗고 바람은 부드러웠죠.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어요. 거친 가죽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는 판사였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죠.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아들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 헤맨 아들이었죠. 그 아버지를 제가 감옥에 보내야 한다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판사님, 피고인 김철수 변호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네. 전화를 끊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였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뒷면에 글씨가 있었죠. 1983년 신혼여행. 철수와 영희. 두 번째 사진. 같은 남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기도 편안해 보였죠. 1984년 6월 아들 출생. 세 번째 사진. 병실이었습니다.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고 남자가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자는 창백했고 남자는 울고 있었죠. 1984년 11월 영희 마지막 날. 네 번째 사진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긴 했죠. 고아원 문 앞에 버려진 아기. 담요에 쌓여 있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공식 기록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이 촬영한 거였어요. 사진 속 아기가 접니다. 그리고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진술서.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어요. 저는 1984년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내 영희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죠. 저는 회사 자금을 몰래 빌렸습니다. 아내를 살리려고요. 하지만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죠. 회사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4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일도, 돈도, 아내도 모두 잃었죠. 남은 건 생후 6개월 된 아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가 될 상황이었고 돈도 없었으며 정신도 온전치 않았죠. 그래서 고아원 문 앞에 아들을 두고 왔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아들을 불렀죠. 철수야, 미안하다고. 저는 아들 이름을 제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김철수. 제가 살아온 삶을 대신 살아달라고, 제가 망친 인생을 아들은 잘 살아달라고. 하지만 저는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정에 입양됐는지, 어디서 자라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노숙자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죠.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 지금 이 법정에 서서 저는 단 하나만 바랍니다. 제 아들이 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죠. 아버지. 그 단어가 자꾸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35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 밤마다 꿈속에서 찾았던 사람, 저를 버린 사람. 하지만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는 판사였습니다. 법대로 해야 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 아버지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잔인했죠.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선고 공판이었어요. 저는 판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숨도 제대로 못 잤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수척해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김철수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죠. 날 알아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 리 없었어요. 생후 6개월 아기를 35년 후에 알아본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검사도, 변호인도, 방청객도. 김철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갑찬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침을 한 번 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35년 전 저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제 아들을 버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고아원 문 앞에 두고 도망쳤죠.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눈이 내리던 밤이었어요. 아들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울면서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배를 누르고 뛰어갔죠.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못 참고 돌아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녀님이 아들을 안아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제야 저는 도망쳤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석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후 35년을 저는 술로 살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부르며 울었죠. 김철수, 제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줬거든요. 제가 망친 인생을 아들은 잘 살라고. 하지만 저는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순간 제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단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야, 어디 있니? 아빠는 내가 보고 싶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법봉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피고인.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피고인 김철수에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법봉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차가운 벽면이 등에 닿았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검사였어요.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괜찮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네. 검사가 조심스럽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판사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선고를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피고인의 진술이 예상보다 감정적이라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저는 벽을 짚은 손에 힘을 주며 간신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는 제가 그저 피고인의 기구한 사연에 동요한 원칙주의자 판사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네. 잠시 바람 좀 쐬면 괜찮아질 거야. 먼저 들어가 있게. 검사를 보낸 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법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의 영혼은 35년 전 추운 겨울밤 고아원 문 앞에 남겨진 아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피고인의 그 한마디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저를 살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판사로서 내려야 할 유죄라는 칼날이 이제는 제 아버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다시 열린 법정.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오. 김철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아내의 수술비를 위해 공금을 횡단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던 날 홀로 남겨진 6개월 된 아들을 차마 굶길 수 없어 고아원 앞에 내려놓았던 그 겨울밤의 이야기를요. 철수야, 아빠는 내가 보고 싶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판사석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법복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판결을 내리지 못한 채 휴정을 선언하고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집무실 벽에 기대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판사로서 법을 집행할 것인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구할 것인가. 사표를 만지작거리는 제게 법원장님과 아내는 말했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35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다시 잃지 말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판사직을 내려놓지는 않되 이 사건에서 스스로를 제척했습니다. 대신 6개월의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판사 박민준이 아닌 아들 김철수로서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구치소 면회실로 달려갔습니다. 아크릴판 너머로 저를 보고 당황하는 아버지에게 저는 고아원에서 가져온 이름표와 어머니의 유품인 결혼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고아원 앞에 두고 가신 그 아이, 철수예요.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두 남자의 통곡 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5년이라는 거대한 강을 건너 마침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아니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맞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지였어요. 아직 한 글자도 쓰지 못했죠. 35년 판사 생활. 이렇게 끝내야 하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죠.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시오. 법원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노신사셨죠. 제 은사이기도 했어요. 민준, 들었네. 사임하려 한다고?
예, 원장님. 이유가 뭔가?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심판해야 할 피고인이 제 아버지라고?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원장님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35년 동안 자네를 봐왔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자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인간이니까 흔들릴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원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철수 사건 때문인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네가 재판 이송한 걸 보고 짐작했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으니까. 그리고 구치소 면회 기록도 봤어. 원장님, 그 사람이 누군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 맛이 났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자네는 그 사람을 용서했나? 용서.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35년 동안 원망했는데 이제 와서 용서하라니. 원망과 용서는 동전의 양면이야. 원망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니까. 원장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네는 훌륭한 판사야. 하지만 그 전에 한 명의 인간이지. 인간으로서 선택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저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도 중요하지. 하지만 법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사람이야. 원장님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게.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천둥이 울렸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죠. 저는 서랍에서 그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김철수라고 수놓아진 이름표요. 아버지.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실밥이 거칠게 느껴졌어요. 35년 된 천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어디야? 저녁 먹으러 와. 응, 곧 갈게.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아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집에 가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운전하는 동안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요리였죠. 왔어? 아내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말해봐.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김철수 사건, 고아원 기록, 이름표, 구치소 면회. 모든 것을요.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어요. 다 말하고 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판사를 그만둬야 할지, 아버지를 포기해야 할지.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법과 감정은 양립할 수 없잖아. 당신은 지금 판사가 아니야. 아들이야. 아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35년 동안 아버지를 찾았잖아. 이제 찾았는데 포기할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범죄자야. 범죄자이기 전에 당신 아버지야.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판사가 된 이유가 뭐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틀렸어. 당신이 판사가 된 건 인정받고 싶어서였어.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서.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잖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사랑받았던 아이였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판사복을 벗어도 여전히 훌륭해.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밖에 없어. 고맙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원장님 앞에 섰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사임하지 않겠습니다. 원장님이 놀란 표를 지었어요. 대신 6개월 휴직을 신청합니다. 휴직? 네.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35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원장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승인하지. 감사합니다. 그 사람 재판은 어떻게 할 건가? 3부 재판부에 맡겼습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자네가? 네. 판사가 아니라 아들로서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해. 진짜 훌륭해, 민준. 저는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쳤더군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나오고 있었죠.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다시 면회실에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왜 또 왔니? 오지 말라고 했잖아.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제가 작성했어요. 뭐? 아버지 재판에 제출할 겁니다. 정상 참작 사유를 적었어요. 안 돼. 내가 왜 그런 걸?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변호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까지 이 더러운 일에 연루되면. 이미 연루됐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35년 동안 혼자 고생하셨죠. 이제는 제가 함께 할게요. 아들아.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 더 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자 2개의 반지가 보였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 유품이에요. 고아원에서 찾았어요. 제가 버려졌을 때 함께 있었대요. 김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 거. 결혼 반지. 네. 아버지 것도 있어요. 저는 2 반지를 아크릴판에 갖다 댔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나오시면 같이 어머니 산소에 가요. 함께 절하고 이야기하고 가족으로서요. 김철수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재판 끝나고 나오시면 저희 집에서 사세요. 뭐? 아내도 찬성했어요. 아버지 방도 준비했고요.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 35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살고 싶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요.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아들아, 아빠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면회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3부 법정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복이 아닌 평복을 입고서요. 김철수 최종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젊은 판사였어요. 제자였죠. 피고인 김철수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한 절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참작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과거 성실한 사회인이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노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둘째, 범행은 극심한 생활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폭행 역시 고의성이 약합니다. 셋째,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으며 피해자도 합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2달간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치료비를 배상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죠. 처음엔 거절당했습니다. 당연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사과했죠. 판사님, 아들이 왜 이러십니까? 제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사과하는 게 당연하죠. 결국 피해자는 마음을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법봉 소리가 울렸습니다. 집행유예. 아버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집에 가요, 아버지. 구치소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떨려?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35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 집에 가는데 떨리지 않을 수가 없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수가 나왔어요. 낡은 옷 대신 제가 준비한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35년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아들아. 아버지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이제 집에 가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이 아내 수진입니다. 며느리. 김철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었어요. 집에 방 준비해뒀어요. 편하게 쉬세요. 고맙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아내는 조수석에, 아버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백미러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시더군요. 눈시울이 붉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오랜만에 보는 세상이라서 8년 동안 거리에서 1년 동안 구치소에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낯설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였어요. 3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들어왔어요. 신발 벗으세요. 편하게 하시고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혔죠. 차 드릴게요. 아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이 집이 작아요. 큰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충분해. 너무 좋아. 아버지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소파, TV. 평범한 가정집이었죠. 아들아, 이런 평범한 풍경이 아빠한테는 꿈 같아. 이제 매일 보실 수 있어요. 아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어요. 아버님 드세요. 고맙습니다. 김철수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맛있습니다. 아버님, 방 구경하시겠어요? 아내가 아버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이었어요. 침대, 옷장, 책상.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이 방이 내 방이니? 네. 아버지 방이에요. 김철수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가 몸을 받쳐줬어요. 35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 누워보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아내가 차린 상이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평범한 저녁상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밥을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이제 매일 함께 먹어요. 우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식탁에 가득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고서요. 맛있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입니다. 사실 평범한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35년 만에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아버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야. 다 있어. 고맙다. 내일부터 산책 같이 가요. 운동도 하시고요. 그래. 좋겠구나.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편히 주무세요. 그래. 너도 푹 자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요. 여보, 잘했어.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응.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바람이 따뜻했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야산이었죠. 여기가 내 엄마가 잠든 곳이야. 작은 산소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어요. 오랜 세월 방치됐던 거죠. 아빠가 8년 동안 오지 못했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이제 제가 함께 왔어요. 우리는 잡초를 뽑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정리했어요. 1시간쯤 걸렸죠. 깨끗해진 산소 앞에 섰습니다. 영희야, 나왔어. 우리 아들 데리고 왔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 만이야. 우리 철수? 아니,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판사가 됐어. 착한 아내도 만나고. 우리 잘못 버린 게 아니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너무 늦게 왔지? 하지만 이제 자주 올게. 우리 아들이랑 같이.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들 민준입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땅에 닿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가 못다한 사랑, 제가 드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하얀 꽃잎이 산소 위에 내려앉았죠.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족으로서요. 판사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6개월 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법만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봤죠.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법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온기를 담으려 노력했죠. 퇴근 후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아들?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어요.
예전보다 건강해지셨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덕분이었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어요. 아버지,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가자. 우리는 함께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저녁 햇살이 따뜻했죠. 아들아, 아빠 요즘 행복해. 정말요? 응. 너와 함께 있는 게 꿈만 같아. 35년 동안 꿈꿨던 일이거든. 저도 행복해요, 아버지.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버지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들아, 고맙다. 뭐가요? 날 용서해줘서, 날 받아줘서. 아버지,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사랑받았어요. 제대로 사랑받았던 아이였어요. 정말? 네.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거였다는 걸. 아버지가 멈춰섰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아,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붉은 빛이었죠. 아버지, 저 어릴 때 매일 밤 꿈을 꿨어요. 무슨 꿈? 눈 내리는 밤, 누군가 저를 안고 걷는 꿈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 그 소리를 쫓아가려 하는데 잡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니에요. 이제는 그 꿈을 안 꿔요. 정말? 네.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요. 더 이상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봄 냄새가 났죠. 아들아, 아빠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사실, 아빠도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있었어.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쯤, 우연히 신문에서 봤어. 새로 임명된 부장판사 박민준. 사진이 실려 있더라. 그 얼굴을. 아빠는 알아봤어. 저를요? 응. 내 엄마를 닮았거든. 눈이 똑같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부터 신문 스크랩을 했어. 내가 나올 때마다 모았지. 판결문도 찾아서 읽었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판사가 됐구나 하면서. 그럼 법정에서 저를 보셨을 때 알아봤지. 당연히.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아빠는 너를 버린 죄인이잖아. 내 인생에 나타나서 짐이 될 자격이 없었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야. 내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 근데 내가 구치소로 찾아왔을 때, 그 이름표를 보여줬을 때, 아빠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아, 이 아이가 날 알아버렸구나. 이제 어떡하지? 했어. 하지만 저는 기뻤어요. 뭐,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찾아 헤맨 아버지를요. 아버지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고맙다, 아들아. 이런 아빠를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노을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뭐든지 물어보세요. 내 이름, 박민준. 누가 지어준 거니? 고아원 수녀님이 지어주셨어요. 무슨 뜻이래? 미는 백성, 주는 준수하다는 뜻이래요. 백성을 위해 준수하게 살라는 의미돼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정말 잘 지었어. 그 이름처럼 살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네. 아빠는 내 이름을 김철수로 지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박민준이 더 잘 어울려.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철수보다는 박민준이 저답죠. 그래. 넌 박민준이야. 훌륭한 박민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밥 다 됐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졌죠. 맛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그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5년 만에 저는 완전한 가족을 이뤘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